30년간 운영해온 자동차 부품 공장의 마지막 셔터를 내리던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제 인생의 첫 번째 막이 끝나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신호탄이었다는 사실을 그때는 몰랐습니다. 62세의 나이에 맨손으로 다시 시작한다는 것, 그것도 전혀 모르는 부동산 투자 세계에 뛰어든다는 것이 얼마나 무모한 일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투자에서는 운 좋게 성공했지만 두 번째에서는 3천만 원이라는 큰 손실을 보며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가 오히려 저를 진짜 투자자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저는 수도권 일대에 8개의 창고를 소유한 채 매월 2천만 원의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단순히 돈을 번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목표와 보람을 찾았다는 점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정호입니다. 올해 62세이고 30년간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운영해 왔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평범한 중소기업 사장이었던 제가 어떻게 창고, 부동산 투자로 제2의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처음부터 순탄했던 것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큰 실패를 겪으면서 진짜 투자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2021년 12월 제가 30년간 운영해온 공장의 마지막 문을 닫던 그날부터입니다. 그날 아침 6시에 일어나 평소처럼 공장으로 향했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자동차 업계 전체가 어려워지면서 저희 같은 중소부품업체는 버틸 수가 없었거든요. 공장 안을 둘러보니 30년의 세월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처음 25명의 직원으로 시작했던 작은 공장이 최대 80명까지 늘어났다가 마지막에는 20명으로 줄어들었죠. 그 20명마저 앞선 달에 모두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퇴직금과 위로금까지 합쳐 상당한 금액이 나갔지만 평생 함께 일해온 가족 같은 분들이었기에 최대한 챙겨드리고 싶었어요. 공장 기계들을 매각하고 부지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오직 일만 하며 살아온 제가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통장에는 사업 정리 후 받은 4억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30년 사업의 마지막 결실이었지만 62세의 나이에 새로 시작하기에는 부족해 보였어요. 아내는 그 돈을 안전하게 예금에 넣어두고 조용히 살자고 했습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말이었죠. 하지만 평생 역동적으로 살아온 저에게는 그런 삶이 맞지 않았습니다. 매일 집에서 텔레비전만 보며 지내는 것이 과연 제가 원하는 노후일까 하는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특히 은행 금리가 고작 2% 남짓한 상황에서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4억 원의 가치는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었죠. 큰아들은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고 작은아들도 전세 자금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이 돈이 과연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불안했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아직도 일하고 싶었습니다. 30년간 새벽 6시에 일어나 공장에 나가던 생활이 몸에 배어 있었거든요.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지니 오히려 더 피곤하고 무기력해졌어요.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간절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지내던 중 공장 정리 과정에서 우연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 인생을 바꾼 창고 부동산과의 첫 만남이었어요. 공장 정리가 한창이던 1월의 어느 추운 날이었습니다. 기계들을 매각하고 자재들을 처분하느라 정신없이 바쁜 나날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그날도 아침 7시부터 나와서 폐기물 처리 업체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옆 건물에서 누군가 저를 불렀습니다. 옆 건물은 저희 공장보다 2배 정도 큰 단층 건물이었는데 언제부터인가 온라인 쇼핑몰의 물류창고로 사용되고 있었어요.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택배 트럭들이 드나들며 분주한 모습을 보여왔죠.
그 건물 사장님이 저를 보고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분은 김 사장님이라고 하셨는데 저와 비슷한 나이에 사업하셨어요. 3년 전에 그 건물을 매입해서 물류창고로 임대를 주고 있다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단순한 인사 정도로 생각했는데 대화가 길어지면서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그 1000평 남짓한 창고에서 나오는 월 임대료가 무려 1200만 원이라는 거였어요. 저는 처음에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제가 30년간 운영했던 공장 건물보다 조금 클 뿐인데 그런 큰 돈이 매월 들어온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김 사장님은 웃으면서 요즘 창고가 금싸락이라고 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쇼핑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물류창고 수요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다는 거였어요. 특히 수도권 지역은 공급 부족이 심각해서 임대료가 계속 오르고 있다고 하더군요. 더욱 놀라운 것은 그 창고를 임대한 업체가 10년 장기 계약을 맺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매년 5%씩 임대료가 오르는 조건이었는데도 임차인 쪽에서 먼저 그런 조건을 제안했다고 해요. 그만큼 좋은 입지의 창고를 구하기가 어렵다는 뜻이었죠. 집에 돌아가는 길에 계속 그 이야기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30년간 제조업을 하면서 물류의 중요성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원자재가 들어오고 완제품이 나가는 과정에서 창고와 운송은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요소였어요. 하지만 그 창고 자체가 이렇게 좋은 투자처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인터넷을 뒤져가며 창고 부동산 시장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사실들을 하나둘씩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전국적으로 물류창고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었고 특히 수도권은 공급 부족이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통계를 보니 온라인 쇼핑 시장이 매년 20% 이상 성장하고 있는데 창고 공급은 그 절반 정도밖에 늘지 않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임대료는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였죠. 더구나 아파트나 상가와 달리 창고는 규제도 적고 세금 부담도 상대적으로 낮았어요. 제가 가장 관심을 가진 부분은 창고 운영의 안정성이었습니다. 주거용 부동산은 임차인이 자주 바뀔 수 있지만 물류업체들은 한번 자리를 잡으면 쉽게 이사를 가지 않는다고 했어요. 창고를 옮기려면 시설 이전 비용이 만만치 않고 새로운 곳에 적응하는 시간도 필요하니까요. 2월이 되자 본격적으로 창고 부동산 시장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동산 관련 서적들을 10권 넘게 주문해서 읽어봤고 유튜브에서 관련 영상들도 찾아봤어요. 하지만 창고 부동산에 대한 정보는 아파트나 상가에 비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발품을 팔기 시작했어요. 수도권 일대의 물류단지들을 돌아다니며 현장을 보고 부동산 중개업소들을 찾아가 상담도 받았습니다. 30년간 제조업을 하면서 쌓은 경험과 직감이 말하고 있었어요. 이 시장에는 분명히 기회가 있다고 말이죠. 2달간의 시장 조사를 마치고 나서 드디어 첫 투자를 결심했습니다. 아무리 이론적으로 공부해도 실제로 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들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30년간 제조업을 하면서 터득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이거였어요. 계획도 중요하지만 실행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3월 초에 경기도 평택에 위치한 500평 규모의 창고를 발견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평택 나들목에서 차로 10분 정도 거리에 있어 접근성이 좋았고 주변에 대형 아파트 단지들이 많아 택배 물량도 풍부한 지역이었어요. 무엇보다 가격이 2억 원으로 제 예산 범위 안에 있었습니다. 건물을 직접 보러 갔을 때의 느낌이 아직도 생생해요. 15년 정도 된 단층 건물이었는데 구조가 견고하고 천장도 충분히 높았습니다. 대형 트럭이 들어와 상하차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었고 주차 공간도 넉넉했어요. 30년간 공장을 운영하면서 쌓인 경험으로 봤을 때 물류 작업에 최적화된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입지였어요. 고속도로 진입이 쉽고 국도변이라 대형 트럭 통행에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또한 주변에 주택가가 밀집해 있어 생활 물류 거점으로 활용하기에 완벽한 조건이었죠. 제조업 30년의 경험으로 봤을 때 이런 입지는 흔하지 않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매입 결정을 내리기 전에 일주일간 더 검토했습니다. 건물 상태, 법적 문제, 주변 개발 계획 등을 꼼꼼히 따져봤어요. 특히 도시계획도를 확인해서 향후 주변이 어떻게 개발될지도 알아봤습니다. 다행히 모든 조건이 만족스러웠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었어요. 3월 중순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30년간 제조업을 했지만 부동산 투자는 완전히 새로운 영역이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설렘도 있었습니다. 새로운 도전에 대한 기대감이 컸어요. 계약 후 바로 임차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 부동산 사이트에 매물을 올리고 지인들에게도 소문을 냈어요. 제조업 시절 알고 지내던 운송업체 사장들에게도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반응이 좋았어요. 일주일도 안 되어 새 팀의 예비 임차인이 나타났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든 업체는 온라인 의류 쇼핑몰이었어요. 젊은 대표가 직접 와서 꼼꼼히 창고를 살펴보더니 즉석에서 계약 의사를 밝혔습니다. 월 임대료 350만 원의 2년 계약 조건이었는데 시장 상황을 고려했을 때 합리적인 수준이었어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계산을 해보니 놀라웠습니다. 연간 임대 수익이 4,200만 원으로 투자금 2억 원 대비 수익률이 21%나 되는 거였어요. 은행 금리가 2% 남짓한 상황에서 이런 수익률은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더 좋았던 점은 임차인이 만족스러워한다는 것이었어요. 기존에 사용하던 창고는 접근이 불편하고 주차 공간도 부족했다고 하더군요. 저희 창고로 이전한 후 배송 효율이 크게 개선됐다고 했어요. 24시간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고 트럭 접근도 용이해서 작업 시간이 단축됐다는 겁니다. 제조업 경험을 살려서 시설 개선도 직접 관리했습니다. 전기 용량을 늘리고 바닥을 부분적으로 보강하는 작업을 했는데 외주를 주지 않고 직접 업체를 섭외해서 비용을 절약할 수 있었어요. 또한 어떤 개선이 필요한지도 임차인보다 먼저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임대료를 받던 날의 기분은 정말 특별했어요. 통장에 350만 원이 찍혔을 때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단순히 돈을 번 것보다는 새로운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점이 더 기뻤어요. 아내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안정적으로 임대료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는 인정하더군요. 제조업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이지만 나름대로 사업적 감각이 통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때의 저는 아직 창고 부동산 투자의 진짜 어려움을 모르고 있었어요. 첫 번째 성공의 달콤함에 취해서 더 큰 욕심을 부리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재임하의 시작이었습니다. 첫 번째 투자의 성공에 자신감을 얻은 저는 더 큰 투자를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월 350만 원의 임대 수익이 안정적으로 들어오자 욕심이 생겼거든요. 규모의 경제를 활용하면 더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30년간 제조업을 해온 경험으로는 사업 규모를 키우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5월 초에 충남 천안 지역에서 좋은 물건을 발견했습니다. 1000평 규모의 단층 창고로 가격이 1억 8천만 원이었어요. 첫 번째 투자 대비 2배 규모였는데 평당 가격은 오히려 저렴했습니다. 임대료도 월 600만 원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것 같았고 그렇다면 수익률은 첫 번째와 비슷하게 나올 계산이었어요. 현장을 보러 갔을 때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건물 자체는 10년 정도 된 상태의 좋은 창고였고 천장도 높아서 물류 작업에 적합했어요. 주변에 다른 공장들과 창고들이 있어서 물류단지의 분위기도 갖춰져 있었습니다. 가격이 저렴한 이유는 도심에서 조금 떨어진 외곽 지역이라서 그런 것 같았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제가 놓친 중요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접근 도로가 2차선 국도였는데 대형 트럭이 지나가기에는 좀 좁았어요. 또한 고속도로 진입까지 20분 정도 걸렸는데
이게 생각보다 큰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가격의 매력에 이런 단점들을 간과했어요. 6월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에는 투자 금액이 커서 아내도 걱정을 많이 했어요. 첫 번째 투자금까지 합치면 거의 4억 원을 부동산에 묶어두는 것이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첫 번째가 성공했으니까 두 번째도 당연히 잘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임차인을 찾는 것부터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창고는 일주일 만에 임차인이 나타났는데 이번에는 한 달이 지나도 연락이 오지 않았어요. 부동산 사이트에 광고도 올리고 지인들에게도 홍보를 했지만 반응이 시원치 않았습니다. 두 달째 되던 8월에 겨우 한 업체가 와서 창고를 보더니 포기하고 갔어요. 접근 도로가 좁아서 대형 트럭 운행이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그제야 제가 놓친 부분을 깨달았죠. 물류업체들에게는 교통 접근성이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는 것을요. 석 달, 네 달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가끔 문의가 와서 기대했지만 현장을 보고 나면 모두 포기했어요. 위치가 외지고 접근이 불편하다는 이유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관리비만 월 50만 원씩 나가는 상황이 계속되니까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특히 어려웠던 점은 첫 번째 창고와 너무 대조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안정적으로 임대료가 들어오는데 두 번째는 계속 돈만 나가니까 마음이 편할 날이 없었죠. 매일 그 창고를 보러 가면서도 해답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6달이 지나자 심각하게 매각을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실이 계속되면서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었거든요. 관리비, 세금, 대출 이자 등을 합치면 매월 70만 원씩 손해가 나는 상황이었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첫 번째 투자 수익까지 모두 까먹을 판이었습니다. 결국 그해 12월에 손절매를 결심했습니다. 1억 5천만 원의 매각 계약을 체결했는데 투자금 대비 3천만 원의 손실이었어요. 여기에 6개월간의 관리비와 각종 비용까지 합치면 실제 손실은 4천만 원에 가까웠습니다. 첫 번째 투자로 번 돈보다 훨씬 큰 손해였어요. 매각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정말 허탈했습니다. 30년 사업 경험이 있다고 자만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창고 부동산도 결국 부동산이고 위치가 가장 중요하다는 기본을 놓쳤던 거죠. 제조업 감각으로만 접근해서는 안 되는 영역이었습니다. 이 실패로 인해 저는 석 달간 깊은 우울에 빠졌습니다. 새로운 도전에 대한 의욕도 사라졌고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만 컸어요. 하지만 이 실패가 오히려 저를 진짜 부동산 투자자로 만들어준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두 번째 투자 실패 후 석 달간은 정말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4천만 원이라는 큰 손실도 가슴 아팠지만 그보다 더 큰 충격은 제 자만심이 얼마나 컸는지 깨닫는 것이었어요. 30년간 제조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했다는 자부심이 오히려 독이 되었던 거죠. 매일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었습니다. 첫 번째 창고에서는 꾸준히 임대료가 들어오고 있었지만 그마저도 기쁘지 않았어요. 두 번째 실패의 아픔이 너무 컸거든요. 집에서 하루 종일 텔레비전만 보며 지내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아내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봤지만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조용히 곁에 있어 주면서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런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더욱 죄송한 마음이 들었죠. 가정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투자를 시작했다가 오히려 손실만 키운 꼴이었으니까요. 2023년 3월이 되자 더 이상 이렇게 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패했다고 해서 모든 것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첫 번째 투자는 분명히 성공했고 창고 부동산 시장 자체는 여전히 성장하고 있었거든요. 문제는 제가 시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공부를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단순히 책만 읽는 게 아니라 실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물류업계 전문 잡지를 구독하고 택배회사와 물류업체들의 연례 보고서도 찾아봤어요. 그들이 창고를 선택할 때 어떤 기준을 적용하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깨달음은 제조업과 물류업은 완전히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제조업에서는 한 번 공장을 세우면 10년, 20년을 그 자리에서 운영합니다. 하지만 물류업체들은 배송 효율성을 위해 더 좋은 입지가 나타나면 언제든 이전을 고려해요. 그렇기 때문에 교통 접근성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거였죠. 두 번째로 깨달은 것은 창고 부동산 투자에서는 임차인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이었습니다. 대형 물류업체와 중소 택배업체, 그리고 개인 온라인 쇼핑몰은 각각 다른 조건을 원했어요. 규모별로, 업종별로 선호하는 창고의 조건이 달랐던 거죠. 네 번째 달부터는 본격적으로 현장 조사를 시작했어요. 매주 이틀씩은 수도권 각지의 물류단지와 창고 밀집 지역을 돌아다니며 시장을 파악했습니다. 어떤 입지에 창고들이 비어 있고 어떤 곳들이 만실인지 직접 눈으로 확인했어요. 특히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주변을 집중적으로 조사했습니다. 성공하는 창고들의 공통점을 찾아보니 대부분 IC에서 10분 이내 거리에 있었어요. 또한 최소 왕복 4차선 도로에 접해 있고 대형 트럭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실패한 두 번째 투자건을 다시 분석해 보니 모든 조건이 미달이었어요. IC에서 20분 거리, 2차선 국도, 좁은 진입로까지. 아무리 건물 자체가 좋아도 이런 조건에서는 임차인을 구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었던 거죠. 5달째부터는 성공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에 성공적으로 창고 투자를 하고 있는 분들을 찾아가 조언을 구했어요. 그분들의 공통된 이야기는 단순했습니다. 위치가 70%, 건물이 20%, 나머지가 10%라는 거였죠. 또한 창고 투자에서는 매입 전 임차인을 미리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도 배웠어요. 건물을 사놓고 임차인을 찾는 것보다는 임차인의 요구 조건에 맞는 건물을 찾아서 매입하는 것이 훨씬 안전하다는 거였습니다. 6번째 달이 되자 새로운 투자 전략이 머릿속에서 정리되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혼자서 판단하지 말고 물류업계 전문가들의 조언을 구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급하게 결정하지 않고 충분한 검토를 거쳐 투자하기로 다짐했어요. 제 길을 위해 저는 접근 방식을 완전히 바꾸기로 했습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판단하려 했던 기존 방식을 버리고 물류업계 전문가들의 조언을 구하기로 했어요. 30년간 제조업을 하면서 쌓아온 인맥이 이때 빛을 발했습니다. 가장 먼저 연락한 사람은 제 공장의 완성품을 운송해 주던 김은수 사장님이었어요. 20년 넘게 거래했던 분이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창고 투자를 한다고 하니까 처음에는 의외라는 반응이었지만 곧 진지하게 조언을 해주셨어요. 김 사장님이 들려준 이야기는 정말 값진 정보였습니다. 물류업계에서 창고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시간당 배송 가능 권역이라는 거였어요. 같은 위치에 있어도 고속도로 접근성에 따라 하루 배송 가능 물량이 2배 이상 차이가 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임대료를 조금 더 내더라도 좋은 입지를 선호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건 김 사장님이 다른 물류업체 사장들을 소개해 준다는 것이었어요. 특히 김포에서 중견 물류회사를 운영하는 박물류 사장님과 인연을 맺게 된 것은 정말 행운이었습니다. 박 사장님은 수도권 일대의 창고 시장을 손바닥 들여다보듯 알고 있는 분이었거든요. 박 사장님을 처음 만난 건 4월 초였어요. 김포에 있는 그분 사무실에서 커피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정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특히 창고 투자의 핵심은 3가지라고 하시더군요. 위치. 그리고 임차인의 안정성이라고 했어요. 박 사장님은 제 2번째 투자 실패 사례를 듣고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충분히 예상 가능한 실패라고 하시더군요. 천안 외곽 같은 곳은 아무리 건물이 좋아도 물류업체들이 기피하는 지역이라는 거였어요. 배송비 대비 효율이 떨어지니까 사업성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의 조언에 따라 저는 본격적인 현장 조사를 시작했어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은 수도권 각지의 물류단지와
창고 밀집 지역을 돌아다니며 시장을 파악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히 건물만 보는 게 아니라 교통 흐름, 주변 상권, 경쟁 창고 현황까지 꼼꼼히 체크했어요. 5월부터는 더 체계적인 접근을 했습니다. 물류업체 담당자들을 직접 만나서 그들이 원하는 창고 조건을 구체적으로 알아봤어요. 규모별로, 업종별로 선호하는 조건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대형 업체는 1000평 이상의 넓은 공간과 다수 차량 동시 접근이 가능한 구조를 원했고, 중소업체는 500평 내외의 합리적인 임대료를 선호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온라인 쇼핑몰 업체들의 요구사항이었습니다. 이들은 건물 자체보다는 배송 권역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수도권 전체를 당일 배송으로 커버할 수 있는 위치라면 조금 비싸도 기꺼이 지불한다는 거였죠. 6월에는 임차인 중심의 투자 전략을 구체화했습니다. 건물을 먼저 사놓고 임차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임차인의 니즈를 파악한 후 그에 맞는 건물을 찾는 방식으로 전환한 거예요. 박 사장님이 소개해준 여러 업체들과 사전 협의를 통해 그들의 요구 조건을 리스트업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재미있는 발견을 했어요. 많은 물류업체들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창고에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임대료는 계속 오르는데 시설은 노후하거나 위치는 좋은데 주차 공간이 부족하거나 하는 문제들이 있었어요. 이런 불만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창고를 제공한다면 안정적인 임차인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7월이 되자 드디어 구체적인 투자 대상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김포 한강 신도시 근처에 800평 규모의 창고가 매물로 나왔는데 모든 조건이 완벽했습니다. 서울 외곽 순환고속도로 김포 IC에서 차로 7분 거리, 왕복 6차선 도로변, 넉넉한 주차 공간까지 갖추고 있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박 사장님이 소개해준 택배업체에서 그런 조건의 창고를 찾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미리 임차인이 확보된 상황에서 매입을 검토할 수 있다는 점이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이번에는 실패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새로운 전략으로 임한 세 번째 투자는 이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김포 한강 신도시 근처의 800평 창고는 제가 그동안 배운 모든 조건을 충족하고 있었어요. 서울 외곽 순환고속도로 김포 IC에서 7분 거리, 왕복 6차선 대로변, 그리고 무엇보다 미리 확보된 임차인까지 완벽한 조건이었습니다. 8월 초에 현장을 다시 한번 꼼꼼히 점검했어요. 이번에는 박 사장님과 함께 가서 전문가의 눈으로 건물 상태와 주변 환경을 체크했습니다. 10년 된 건물이었지만 관리 상태가 좋았고 천장 높이도 6m로 충분했어요. 대형 트럭 10대가 동시에 상하차 작업을 할 수 있는 구조였고 주차 공간도 넉넉했습니다. 가장 중요했던 것은 임차인과의 사전 협의가 완료된 상태였다는 점이에요. 박 사장님이 소개해준 중견 택배업체에서 그런 조건의 창고를 찾고 있었거든요. 월 800만 원에 10년 장기 계약을 원한다고 했고 매년 3%씩 임대료 인상도 합의된 상태였습니다. 매입 가격은 5억 원이었어요. 첫 번째와 두 번째 투자 경험을 통해 축적한 자금을 모두 투입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아내도 반대하지 않았어요. 제가 충분히 공부하고 준비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무엇보다 임차인이 이미 확보된 상황이라는 점에서 안심했던 것 같아요. 9월에 매입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의 기분은 이전과 완전히 달랐어요. 두 번째 투자 때의 불안감이나 조바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차분하고 확신에 찬 마음이었어요. 이번에는 실패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매입 후 바로 임대차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택배업체 대표와 만나서 세부 조건들을 논의했는데 서로 만족할 만한 조건으로 합의가 이루어졌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분이 이 창고 입지에 대해 극찬을 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수도권 전체를 효율적으로 커버할 수 있는 최적의 위치라고 하더군요. 10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이 시작됐습니다.
연간 임대 수익이 9,600만 원으로 투자금 5억 원 대비 수익률이 19.2%였어요. 첫 번째 투자와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이번에는 10년 장기 계약이라는 안정성이 있었습니다. 또한 매년 임대료가 인상되는 조건이어서 인플레이션 해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었어요. 더 중요한 것은 이번 투자를 통해 얻은 자신감이었습니다. 두 번째 투자 실패로 잃었던 확신을 완전히 회복할 수 있었어요. 실패를 통해 배운 교훈들이 제대로 적용됐다는 것을 확인했을 때의 뿌듯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성공에 도취되지 않고 신중하게 접근했어요. 추가 투자를 서두르지 말고 1년간 운영 노하우를 쌓기로 했습니다. 임차인과의 관계 관리, 시설 유지 보수, 세무 처리 등 창고 투자의 전 과정을 체계화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 사이 수도권 창고 시장은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코로나19로 온라인 쇼핑이 일상화되면서 물류창고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났거든요. 택배 물량이 전년 대비 30% 이상 증가했고 새로운 온라인 쇼핑몰들이 우후죽순 생겨났어요. 2024년 상반기가 되자 제가 투자한 창고 주변 임대료가 눈에 띄게 올랐습니다. 비슷한 조건의 창고들이 평당 10,000원에서 13,000원으로 30% 이상 상승한 거였어요. 제 창고도 시세 상승의 혜택을 받았지만 장기 계약이어서 당장 임대료를 올릴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자산 가치 상승으로 인한 만족감은 컸어요. 무엇보다 좋았던 것은 임차인과의 관계였습니다. 택배업체에서는 이 창고로 이전한 후 배송 효율이 크게 개선됐다고 했어요. 기존 창고보다 주요 배송 권역까지의 평균 이동 시간이 15분 단축됐고 그만큼 더 많은 물량을 처리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였죠. 1년간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저는 창고 투자의 진짜 노하우를 터득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건물을 사서 임대 주는 것이 아니라 임차인의 사업 성공을 도와주는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야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임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세 번째 투자의 성공을 바탕으로 저는 본격적인 창고 부동산 투자자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하반기부터는 체계적으로 포트폴리오를 확장해 나갔어요. 이전의 실패 경험과 성공 노하우가 축적되면서 이제는 좋은 투자 기회를 놓치지 않을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물류업계 네트워크가 더욱 견고해졌다는 점이었어요. 박 사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물류업체 사장들과 깊은 신뢰 관계를 구축했거든요. 이제는 제가 투자 기회를 찾아다닐 필요가 없었습니다. 좋은 창고 매물이 나오면 먼저 연락이 왔고 새로운 창고가 필요한 업체들도 저를 찾아왔어요. 현재 저는 수도권 일대에 8개의 창고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김포 2곳, 평택 1곳, 이천 2곳, 화성 2곳, 그리고 파주에 1곳이에요. 총 투자 금액은 15억 원이고 매월 들어오는 임대 수익은 2천만 원입니다. 연 수익률로 계산하면 16% 정도 되는 수준이에요. 하지만 단순한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모든 창고가 장기 계약으로 안정적이라는 점입니다. 대부분 5년에서 10년 계약이고 매년 임대료 인상 조항도 포함되어 있어요. 인플레이션 걱정 없이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게 된 거죠. 각 창고마다 특색이 있어서 관리하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김포의 첫 번째 창고는 대형 택배 업체가 사용하고 있고 평택 창고는 온라인 의류 쇼핑몰의 물류센터로 활용되고 있어요. 이천 창고들은 식품 관련 업체들이 냉동 창고로 사용하고 있고 화성 창고는 자동차 부품 업체들이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부품 업체 창고는 저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30년간 제조업을 했던 경험이 임차인과의 소통에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어떤 개선이 필요한지 누구보다 잘 이해할 수 있어서 만족도가 높습니다. 매일 아침 8시에 일어나서 창고들을 점검하러 다니는 것이 제 일상입니다. 각 창고마다 이틀에 한 번씩은 들러서 시설 상태를 확인하고 임차인들과 대화를 나누죠.
단순한 임대인과 임차인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사업 성공을 도와주는 파트너 같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해요. 오후에는 새로운 투자 기회를 검토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아직도 수도권 창고 시장은 성장하고 있어서 좋은 기회들이 계속 나타나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성급하게 투자하지 않고 충분히 검토한 후 결정합니다. 실패의 아픔을 겪어봤기 때문에 신중함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어요. 올해 3월부터는 새로운 일도 시작했습니다. 저와 비슷한 처지의 은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창고 부동산 투자 컨설팅 사업이에요. 제조업 출신이라는 공통 분모가 있어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시더군요. 현재까지 15분 정도를 도와드렸는데 대부분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고 계십니다. 가장 보람을 느끼는 것은 제조업 출신 창고 투자 모임을 운영하는 일이에요. 매월 둘째 주 토요일에 30명의 회원들이 모여서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현장 답사도 다닙니다. 제조업에서 은퇴한 분들이라서 서로의 상황을 잘 이해하고 진심 어린 조언을 나누죠.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지난달에 있었던 일이에요. 모임 회원 중 한 분이 첫 창고 투자에 성공했다는 소식을 전해왔거든요. 안산에 있는 400평 창고를 매입해서 포장재 업체에 임대를 주게 됐다고 하시더군요. 그 소식을 듣는 순간 30년 전 제자들을 가르쳤던 보람이 되살아났어요. 아내는 요즘 제 모습을 보며 자주 웃습니다. 공장 문을 닫을 때의 우울했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라졌다고 해요. 매일 할 일이 있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며 무엇보다 다른 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보람을 느끼고 있거든요. 큰아들과 작은아들도 제 변화를 인정해 줍니다. 얼마 전 큰아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아버지가 요즘 정말 자신 있어 보인다고, 그 모습이 보기 좋다고 말이에요. 자식들에게 인정받는다는 것이 이렇게 뿌듯할 줄 몰랐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쉽지만은 않을 거예요. 부동산 시장은 늘 변화하고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다. 올바른 방법과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실패를 통해 얻은 교훈이 있으니까요. 67세에 시작한 제 두 번째 인생은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저는 67세 김정호입니다. 35년간 성실하게 내과 의원을 운영하며 평생 모은 돈이 5억 원이었어요. 그런데 단 1년 만에 3억 원을 잃었습니다. 땅은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 GTX 연장이 확정됐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 이 말들을 믿고 토지에 투자했다가 인생이 망가졌어요. 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신뢰, 평생 쌓은 신중함도 한순간의 욕심 앞에서는 소용없었습니다. 지금도 어디선가 비슷한 유혹에 흔들리고 계실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제 뼈아픈 경험이 여러분에게는 값진 교훈이 되길 바랍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정호입니다. 올해 67세가 되었고 작년에 35년간 운영했던 내과 의원 문을 닫았어요. 의대를 졸업하고 군의관을 마친 후 서울 강서구에서 개업한 게 1988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환자도 별로 없어서 걱정했는데 성실하게 진료하다 보니 입소문이 나면서 동네에서 믿고 찾는 병원이 되었어요. 35년간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새벽 7시부터 밤 9시까지 진료하고 응급 환자가 있으면 밤에도 병원에 나갔어요. 덕분에 두 아들 모두 좋은 대학에 보내고 의사와 약사로 키울 수 있었습니다. 의원을 정리할 때까지 모은 돈이 5억 원 정도였어요. 강서구 아파트 값도 많이 올라서 부동산 자산까지 합치면 10억 원 정도 되었습니다. 나름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은퇴하고 나니 묘한 공허감이 들었어요. 35년간 매일 환자를 보던 일상이 사라지니 할 일이 없더라고요. 골프를 치기에는 무릎이 아프고 여행을 다니기에는 아내가 부담스러워했어요. 무엇보다 돈 관리가 고민이었습니다. 은행 적금 이자는 연 2%도 안 되는데 물가는 계속 올랐어요. 이대로 두면 실질 가치가 계속 줄어들 것 같았습니다.
주식은 한번 해봤는데 5천만 원을 투자했다가 2천만 원을 잃었어요. 차트도 모르겠고 용어도 어려워서 저에게는 맞지 않더라고요. 그러던 중 동창회에서 옛 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가 해준 이야기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그때만 해도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 친구는 초등학교 동창인 박민수였어요. 저보다 한 살 많은 68세인데 어릴 때부터 똑똑하고 사업 감각이 뛰어났던 아이였습니다. 의대에 가지 못해서 아쉬워했지만 건설회사를 차려서 꽤 성공했다고 들었어요. 오랜만에 만난 동창회에서 민수가 저에게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요즘 토지 투자로 큰 돈을 벌고 있다는 거였어요. 정호야, 나는 지난 5년간 토지만 사고 팔아서 10억 원을 벌었어.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는데 그의 진지한 표정을 보니 거짓말이 아니더라고요. 어떻게 그런 수익이 가능한지 물어보니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개발 정보를 미리 알고 해당 지역 토지를 사두는 거라고 했어요. 도로가 생기거나 산업단지가 들어서면 땅값이 몇 배씩 오른다는 거였습니다. 너도 의사하면서 돈 좀 모았을 텐데 은행에만 넣어두면 바보야. 땅은 절대 없어지지 않거든. 주식처럼 하루아침에 반토막 나는 일도 없고. 민수의 말에 설득력이 있었어요. 실제로 제가 주식으로 손실을 본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땅은 확실히 주식보다는 안전해 보였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이야기했더니 처음에는 반대했어요. 당신이 토지 투자를 뭘 알아서 그런 위험한 일을 하려고 하냐며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민수가 보여준 실적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5년간 10억 원을 벌었다니 연 평균 2억 원씩 번 셈이었습니다. 이자 수익과는 비교가 안 되는 금액이었죠. 다음 날 민수에게 전화를 걸어서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다고 했어요. 그러자 실제 투자 사례를 보여주겠다며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주말에 민수와 함께 경기도 화성으로 갔습니다. 그가 2년 전에 산 땅이라고 하는데 평당 10만 원에 사서 지금은 30만 원이 되었다고 했어요. 3배가 오른 셈이었습니다. 정말 놀라웠어요. 은행에 넣어두면 2년간 4%밖에 안 늘어나는데 토지는 300%나 올랐다는 거였어요. 정호야, 이건 정보가 생명이야. 나는 건설업계에서 오래 일해서 어디에 뭐가 들어서는지 미리 알 수 있거든. 너도 나와 함께하면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을 거야. 민수의 제안이 점점 매력적으로 들렸습니다. 의사라는 직업으로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이제 좀 더 적극적인 투자를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민수와 함께 토지 투자 공부를 시작했어요. 지목이 뭔지, 용도 지역이 어떻게 나뉘는지, 개발 제한 구역은 무엇인지 하나하나 배워갔습니다. 의학 공부하듯 꼼꼼히 메모하면서 익혔어요. 한 달 정도 공부하고 나서 민수가 첫 번째 투자처를 추천해 주었습니다. 충남 천안 근처 농지 400평이었어요. 평당 25만 원으로 총 1억 원이었습니다. 왜 이 땅이 좋은지 자세히 설명해 주더라고요. 내년에 이 지역으로 도로 확장 공사가 예정되어 있다는 거였어요. 도로가 확장되면 접근성이 좋아져서 땅값이 오를 거라고 했습니다. 정호야, 이건 확실한 정보야. 내가 건설업계 후배한테 직접 확인했거든. 1년만 기다리면 최소 50%는 오를 거야. 아내와 상의했을 때 역시 걱정스러워 했어요. 1억 원이라는 큰 돈을 한 번에 투자하는 게 부담스럽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민수가 보장해 준다는 말에 결국 투자하기로 했어요. 계약을 하고 나니 매일 그 땅 생각만 했습니다. 정말 도로 공사가 시작될까? 땅값이 오를까 하는 걱정과 기대가 교차했어요. 의사 시절에는 이런 조마조마한 기분을 느껴본 적이 없었거든요. 6개월이 지나자 정말로 도로 확장 공사가 시작되었어요. 뉴스에도 나오고 현지에 가보니 실제로 공사가 한창이었습니다. 민수의 정보가 정확했던 거죠. 그러자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연락이 오기 시작했어요. 평당 30만 원에 사겠다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미 20%가 오른 셈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수가 말했어요.
아직 이르다고 조금 더 기다려보자고 했습니다. 도로가 완전히 완공되면 더 오를 거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맞았어요. 1년 후 도로가 완공되자 평당 40만 원에 사겠다는 업체가 나타났습니다. 총 1억 6천만 원이었어요. 6천만 원의 수익이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에게 말했을 때 정말 기뻤어요. 여보, 땅을 팔았어. 6천만 원을 벌었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처음엔 믿지 않았지만 통장에 찍힌 금액을 보고서야 믿더라고요. 당신이 해낸 거구나 하며 고마워하는 아내를 보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의사로서 35년간 번 돈보다 1년 만에 번 수익률이 더 높았거든요. 민수에게 고마움을 표현했을 때 그가 웃으며 말했어요. 이제 시작이야, 정호야. 맛을 봤으니 이제 좀 더 큰 투자를 해볼까? 성공의 맛을 본 저는 더 큰 욕심이 생겼습니다. 이제 좀 알 것 같다는 자신감이 생겼거든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이것이 파멸로 가는 첫 번째 단계였다는 걸 말이에요. 첫 번째 투자의 성공으로 자신감이 생긴 저는 더 큰 투자를 결심했어요. 민수도 이제 본격적으로 해볼 때라며 적극적으로 권했습니다. 그때 민수가 소개해준 사람이 기획부동산 업체 실장인 최 실장이었어요. 40대 중반의 깔끔한 정장 차림에 명함도 번듯했습니다. 강남에 사무실이 있는 제법 큰 회사더라고요. 최 실장이 보여준 투자처는 경기도 화성시 임야 2,000평이었습니다. 평당 12만 원으로 총 2억 4천만 원이었어요. 첫 번째 투자의 2배가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최 실장의 설명을 듣고 나니 정말 매력적이었어요. 이 지역으로 GTX 연장이 확정되었다는 거였습니다. GTX가 들어오면 서울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좋아져서 땅값이 몇 배씩 오른다고 했어요. 선생님, 이런 정보는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운 거예요. 저희가 국토교통부 쪽에 인맥이 있어서 미리 알게 된 정보입니다. 공식 발표 나기 전에 투자해야 큰 수익을 볼 수 있어요. 최 실장이 보여준 자료도 그럴듯했어요. GTX 노선도와 예상 역사 위치, 그리고 주변 지역 개발 계획까지 상세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전문가가 만든 자료 같아서 믿음이 갔어요. 민수도 적극적으로 추천했습니다. 정호야, 이런 기회는 흔하지 않아. GTX만 확정되면 최소 3배는 오를 거야.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해. 하지만 2억 4천만 원은 제게도 부담스러운 금액이었어요. 첫 번째 투자에서 번 6천만 원을 포함해도 저축한 돈의 절반 가까이 되는 금액이었거든요. 아내와 상의했을 때 역시 걱정스러워했어요. 이번엔 너무 큰 돈이 아니냐며 혹시라도 잘못되면 어떻게 하겠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투자의 성공으로 자만했던 저는 아내의 걱정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민수도 성공했고 최 실장도 확신한다고 했으니 이번에도 성공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GTX라는 말만 들어도 가슴이 뛰었거든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가 들어온다면 정말 땅값이 크게 오를 것 같았어요. 더군다나 정부 정책이니까 확실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2억 4천만 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했어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을 때도 첫 번째와는 다른 설렘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큰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최 실장은 빠르면 3개월, 늦어도 6개월 안에는 GTX 연장 공식 발표가 나올 거라고 했어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 기다림이 지옥의 시작인 줄은 몰랐습니다. 계약을 하고 나서 한 달이 지났는데 GTX 연장에 대한 공식 발표가 나오지 않았어요. 최 실장은 행정 절차가 복잡해서 조금 늦어지고 있다고만 했습니다. 2달이 지나도 마찬가지였어요. 매일 뉴스를 찾아보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도 확인했지만 GTX 연장에 대한 소식은 전혀 없었습니다.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3개월째가 되었을 때 최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언제쯤 발표가 날 예정인지 물어봤더니 조금 더 기다리라고만 하더라고요. 목소리가 예전과 달리 자신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뉴스에서 GTX 다른 노선이 우선 추진된다는 발표가 나온 거였습니다. 화성 쪽은 아예 언급도 없었어요.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제가 투자한 지역은 GTX 계획에서 빠진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밀려왔어요. 민수에게 연락했더니 그도 걱정스럽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아직 확실하지 않으니 조금 더 기다려보자고 했습니다. 최 실장이 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말이에요. 아내도 제 불안한 모습을 보고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당신 요즘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잖아요. 뭔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사실 밤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2억 4천만 원이라는 큰 돈이 혹시 날아가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괴로웠습니다. 의사 시절에는 이런 스트레스를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4개월째가 되었을 때 더 나쁜 뉴스가 나왔어요. GTX 예산 문제로 일부 노선 계획이 연기된다는 보도였습니다. 화성 지역도 그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았어요. 최 실장에게 다시 연락했더니 이번에는 조금 다른 말을 하더라고요. 계획이 약간 지연되고 있지만 완전히 취소된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언제 확정될지는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때서야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3-6개월이면 발표가 날 거라고 그렇게 확신했는데 이제는 말이 계속 바뀌고 있었거든요. 인터넷으로 GTX 관련 뉴스들을 샅샅이 찾아봤는데 화성 지역 연장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다른 지역이 우선순위라는 기사들만 나오더라고요. 혹시 제가 잘못된 정보에 속은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미 투자한 돈이 아까워서 쉽게 포기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불안한 나날을 보내던 중 결정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5개월째가 되었을 때 결정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우연히 대학 동창 중에 국토교통부에서 일하는 친구를 만난 거였습니다. 술자리에서 화성 지역 GTX 연장 계획에 대해 슬쩍 물어봤더니 그 친구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그런 계획은 전혀 없다고, 오히려 예산 문제로 기존 계획도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머리가 하얗게 되었습니다. 제가 믿고 투자한 정보가 완전한 거짓이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집에 돌아와서 곧바로 최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화가 나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GTX 연장 계획이 없다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고 추궁했죠. 최 실장은 당황하며 변명을 늘어놓았어요. 자신들도 잘못된 정보를 받았다고, 내부 정보라고 해서 믿었는데 그게 틀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제 돈은 어떻게 되는 거냐고 물어봤더니 토지는 그대로 있으니까 손해볼 것은 없다고 했어요. 하지만 GTX 호재가 없으면 땅값이 오를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걸 저도 알고 있었거든요. 민수에게도 연락해서 상황을 말했더니 그도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미안하다고 하면서도 자신도 최 실장을 믿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서야 제가 얼마나 순진했는지 깨달았어요. 의사라는 직업 때문에 사람들이 저를 속이지 않을 거라고 막연히 믿었던 거였습니다. 하지만 돈이 걸린 일에서는 그런 신뢰가 통하지 않더라고요. 부동산 중개업소에 땅을 내놓았어요. 하지만 GTX 호재가 사라지자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간혹 문의가 와도 평당 9만 원, 8만 원 이런 식으로 턱없이 낮은 가격만 제시했어요. 8개월 동안 버텼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악화되었습니다. 주변에 다른 개발 계획도 없고 교통도 불편한 산간 지역이다 보니 임야로서의 가치밖에 없었어요. 아내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여보, 이러다가 더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차라리 지금이라도 정리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정말 괴로운 결정이었지만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어요. 매달 관리비며 세금이며 나가는 돈만 해도 만만치 않았거든요. 결국 평당 7만 5천 원에 팔기로 했어요. 총 1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투자한 2억 4천만 원에서 9천만 원을 잃은 셈이었어요. 그날 밤 아내에게 모든 걸 고백해야 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9천만 원을 잃었다고 말할 때 정말 부끄러웠어요.
9천만 원의 손실은 저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첫 번째 투자에서 번 6천만 원까지 합치면 실제로는 3천만 원 손실이었지만 그래도 큰 돈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가족들의 반응이었어요. 큰아들에게 상황을 알렸을 때 정말 실망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아버지, 왜 이런 중요한 일을 혼자 결정하셨어요? 미리 상의해 주셨으면 말렸을 텐데요. 의사인 아버지가 이런 사기에 당하다니 믿기지 않아요. 둘째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신중한 분인 줄 알았는데 이런 위험한 투자를 하실 줄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자식들에게 이런 소리를 들으니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아내는 울지도 화내지도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미 지나간 일인데 어떻게 해요? 우리 건강한 게 다행이죠. 하지만 그 말이 오히려 더 가슴 아팠어요. 평생 성실하게 살면서 모은 돈을 한순간의 욕심 때문에 날려버린 제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그 이후 6개월 동안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우울증에 빠져서 집에서 나가기도 싫었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부담스러웠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투자 사기에 당했다는 소문이 동네에 퍼지면서 더욱 외출하기가 어려웠어요. 평생 쌓아온 신뢰와 체면이 한순간에 무너진 기분이었습니다. 밤마다 후회가 밀려왔어요. 왜 그때 아내 말을 들었을까? 왜 너무 성급하게 결정했을까? 왜 더 꼼꼼히 확인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들 말이에요. 특히 민수에 대한 원망도 컸습니다. 친구를 믿고 투자했는데 결국 이런 결과가 나니까 배신감이 들었어요. 하지만 민수도 저와 같은 피해자였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민수 역시 자신의 돈 1억 원을 잃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보다 먼저 그 업체와 거래를 했는데 첫 번째는 성공했지만 두 번째에서 큰 손실을 본 거였어요. 서로 피해자인 걸 알고 나니 원망할 대상이 사라졌어요. 결국 우리 모두가 달콤한 유혹에 넘어간 피해자였던 거죠. 가장 힘들었던 건 제 자신에 대한 실망감이었어요. 의사라는 전문직으로 35년간 신중하게 살아왔는데 마지막에 이런 실수를 저지르다니요. 환자들에게는 항상 신중하게 진단하고 치료하라고 강조했으면서 정작 제 돈 관리에서는 그런 신중함을 발휘하지 못했던 거예요.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여보,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저는 쉽게 위로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 제 인생관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우울증에서 벗어나는데 1년 가까이 걸렸어요.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가장 큰 깨달음은 진짜 정보가 무엇인지에 대한 것이었어요. 저는 기획부동산 업체의 화려한 자료와 전문 용어에 현혹되었지만 정작 중요한 건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였어요.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제가 투자한 화성 지역 주민들은 GTX 계획이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어요. 지역 신문에서도 몇 번 다뤘던 내용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만약 제가 투자하기 전에 그 지역에 가서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눠봤다면 이런 사기를 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전문가라는 사람들의 말만 믿고 정작 가장 중요한 현지 조사는 하지 않았던 거죠. 정보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그럴듯한 자료가 있어도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생한 증언만큼 확실한 정보는 없어요. 지금은 동네 노인복지관에서 비슷한 피해를 당한 어르신들과 모임을 가지고 있어요. 서로의 경험을 나누면서 위로도 받고 다른 분들이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경고하기도 합니다. 지난주에는 새로 오신 어르신이 토지 투자를 고민하고 있다고 상담을 요청하셨어요. 저는 제 경험을 들려드리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높은 수익을 약속하는 투자는 의심해 보세요. 특히 개발 정보를 미리 안다는 식의 이야기는 거의 사기라고 보셔도 돼요. 정말 확실한 정보라면 왜 우리 같은 일반인에게 알려주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혼자 결정하지 마시라고 당부드렸어요. 가족과 충분히 상의하고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신 후에 결정하시라고 말이에요. 제 이야기를 들은 어르신이 고맙다고 인사하실 때 보람을 느낍니다.
제가 당한 실수가 다른 분들에게는 도움이 되고 있으니까요. 요즘은 예전보다 마음이 많이 편해졌어요. 9천만 원을 잃었지만 더 소중한 교훈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이런 경험을 통해 얻은 지혜는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거니까요. 아내와의 관계도 더 돈독해졌어요. 힘든 시간을 함께 견뎌내면서 서로에 대한 고마움을 더 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자식들도 처음에는 실망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더 자주 안부를 묻고 있어요. 아버지가 완벽하지 않은 평범한 사람이라는 걸 알고 나니 더 가깝게 느끼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모든 분들께 당부드리고 싶어요.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욕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안전한 수익에 만족할 줄 알아야 해요. 67세에 얻은 이 뼈아픈 교훈이 여러분에게는 미리 주어진 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실수를 통해 여러분은 더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